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숲TV 만남 진행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더불어숲의 사무국장 정한진입니다. 어느덧 그토록 더웠던 여름이 이제 훅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오늘 더불어숲TV에서는 그런 서늘한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에 걸맞는 그런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곳 성공회대 구대인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반가운 초대 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더불어숲은 신영복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입니다. 시민단체라는 그 특성상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후원이 절실합니다. 모쪼록 저희가 진행하는 방송 잘 보시고 어렵겠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작은 후원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작가이자 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이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총괄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시죠.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네. 선생님,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도서관 같은 분이죠. 우리 유홍준 선생님과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 또 공동 진행자, 여러분 어느 정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공동 진행을 맡고 있던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이 오늘 자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더불어숲의 감옥으로부터 사색 필사반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학 박사이신 백정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받은 네. 백정숙입니다. 감옥으로부터 사색 필사반을 맡고 있고요. 감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정숙님은 참고로 유홍준 선생님의 저서를 거의 다 본 엄청난 매니아고 광팬이시라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진행 도중에 궁금한 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볼 그런 분으로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미학과, 서울대 미학과를 가셨는데 서양 그 미학에 관심이 없으셔서 서양미술사로 이렇게 영향을 받으셔서 다시 군대 가셨다가 한국미술사를 전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공부는 서양미술사에 관심을 갖고 번역도 하셨는데 왜 한국미술사였나요? 공부하는 그 목적이 결국 나 자신과 우리를 공부하는 게 목적일 텐데 뭐 서양 미술사로 학문을 접했지만은 그 서양의 많은 그 미술사의 방법론들이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는 그렇게 구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미술의 그 해석을 좀 더 정신사로서의 미술사, 문화사로서의 미술사, 뭐 양식사로서의 미술사 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 한국 미술사에도 한번 대입을 하고 그 방법론으로 좀 더 미적 가치를 규명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거가 그냥 한국 미술사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선생님의 그런 바람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냥 서양 미술사만 계속 공부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죠. 네. 예, 독자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사실 우리 유홍준 선생님이 한국 미술사만 전공하셨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입니다. 이 H.G. 제인슨이죠. 예, 서양 미술사란 책을 번역을 열화당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번역을 했고 저도 그 책을 좀 읽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놀란 게 야, 유홍준 선생님이 이런 걸 번역하셨네? 하고 그 책을 집어든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근데
선생님은 그 동서양을 이렇게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미술사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기자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야 뭐 직장으로서 기자한 거지. 내가 대학원을 가실 수도 됐는데. 아니요, 그때는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무슨 대학원입니까? 그 이제 시국사범 그렇죠. 때문에, 네. 시국사건 때문에. 예. 그래서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해서 평론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 네.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 계열의 개간미술이라는 미술 잡지가 창간되니까 또 그 전공한 사람이 드무니까 그 행운으로 그 대학을 졸업 못했으면서도 기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 신욱 선생님과의 인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88년 11월 네. 세실 레스토랑 지금 그 성공의 대강당, 네. 성공의 대성당 바로 네. 앞에 있는 세실 레스토랑에서 신욱 선생님이 출소하신 게 88년 네. 8월이니까 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첫 전시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재라기보다 그때는 내가 프리랜서로 미술 평론을 하고 있고 당시 한국일보에 매주 미술 평을 썼었어요. 칼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었네요, 그때. 근데 그 세실 레스토랑에서 전시할 적에 아주 열심히 이 전시회를 주재한 게 중앙일보 이근성 문화부장이었습니다. 프레시안 참관하신 네, 분. 그렇습니다. 예. 저분 대학 동창이고 아주 친했죠. 그래서 신용복 선생의 뭐 글이라든지 그게 그때 엽서 그 책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실 그 햇빛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거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 이 세실 레스토랑 그 전시회 보고 마침 그때 신문에다가 그 공식적으로 칼럼을 쓰면서 신용복 선생님만 쓴 게 아니고 조각가 최종태 선생 조각하고 둘을 합쳐서 두 분 다 예술 세계가 구도자로서의 그 예술을 지향하는 그거를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복 선생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글 쓴 거 보고 고맙다고 뭐 연락도 연락을 오셨군요. 나도 민청학년 사건으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또 마음으로 이렇게 끌리는 후배였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89년, 90년 이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일의 하나가 기금 마련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재정부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치연합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교육을 시작한 전교조 전신이죠. 그 다음에 전노협이 그러니까 하기 전에 노동단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 민예청에서 중심으로 해오는 때에 기금 마련전을 하면은 작품을 그 민중미술 작가들의 작품 중심으로 하지만은 신용복 선생의 글씨, 장일순 선생 글씨, 김지하의 난초 이것이 굉장히 그 인기 품목이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내가 주관하면서 신용복 선생님한테 신세지는 거잖아요. 뭐 작품 팔아야 한 반 내지 30%만 그 드리는 건데 그냥 기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금 마련전 할 때마다 뭐 거절 안 하시고 흔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 선생님이 성공에 대해서 인문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내가 항상 그 강사로서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했죠. 돌아가실 예. 때까지. 돌아가신 예. 후에도 했죠. 그렇습니다. 인문과 네. 인문학습원. 네. 예. 그 선생님 신홍국 선생님 만드셨으니까. 네. 예. 뭐 지금 말씀하시다가 최종태 조각가 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저 길상사의 네, 그 법정 스님 관- 길상사의 그 성모상, 관음, 네. 관음 성모상. 관음보살상인데 성모상하고 많이 닮았죠, 그렇죠? 네. 아 그분이 네. 또 우리 또 명동성당의 성모 예. 마리아상도 그분이 한 겁니다. 네. 예. 그분도 이렇게 구도적인 네, 그렇죠. 두 분을 네. 그렇게 비교하셨다고. 네. 예, 제가 그 글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참고로 여러분 그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양력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우리 유홍준 선생님의 그 저술이 뭐 이렇게 쬐끄맣게 공저까지 합치면 한 140여 권 되는 어마어마한 그게 네, 아니고 알라딘 검색어니까 그렇게 알라딘의 나오고 옛날에 나온 책들 여러 가지 해서 나온 거고 전부 40권. 조금 더 쓰시면 이제 40권이에요. 그 40건 원효의 240권을 넘어서고 다산의 500여 권에 가는. 근데 어쨌든 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 책 안목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미술 평론 책인데 뭐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240쪽에 보면 여기에 신영목 선생님에 대한 그 작가론을 쓰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글이 여기에만 실려 있으니까. 네. 자, 한번 비춰주시죠. 근데 제가 여지껏 더숲TV를 진행하기도 하고 선생님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신목 선생님의 글과 글씨와 서화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상적인 깊이를 이렇게 천착한 글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인터뷰는 선생님이 작성하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질문서를 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선생님. 전 아니,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증언이기도 하죠. 신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삶에 대한 증언이면서도 그분의 서예 또 그림에 대한 측근으로서의 증인으로서 쓴 글이니까 분석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글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은 네, 그것을 증언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거가 신영복 선생의 글씨가 아마추어리즘이냐 프로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프로예요. 프로다. 시작은 아마추어리즘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정통적인 글씨 수업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정향 조병호 선생이라고 지금 그분이 충남 청양 정산 분이지 아마. 네, 근데 부여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 제야의 글씨 서예가인데 이분이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의 교화 사업의 하나로 붓글씨반을 지도하면서 그렇죠. 정통으로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조병호 선생의 글씨가 무슨 이 기교를 부리는 글씨가 아니고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대교약절과 같은 그 큰 재주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교를 안으로 감추는 그러한 세계였거든요. 그거를 신용복 선생이 당신이 글 속에도 자기 선생한테 받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신용복 선생이 이제 글씨를 누구든지 수업을 그렇게 받으면은 해서에서부터 행서로 해서 오체, 한자 오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글씨를 갖게 되는데 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 글씨는 그 송나라 때의 풍이 또 우리나라로 치면 원교 이광사 풍이 참 느껴지는데 선생님 누굴 그렇게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송나라 때 미불 황정견 소동파 이 사람들의 글씨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필요하죠. 세상에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쉽고 짧고 간단하게 하는 건데 이게 나는 그렇게 실력은 없고 중국의 네. 중국의 서예사가 얼마나 길고 글쎄 복잡하겠어요.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중국 서예사 1500년을 13글자로 요약한 대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양헌이라고 아. 하는 중국의 네. 청나라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나라 사람은 운을 숭상하고 네. 당나라는 법, 송나라는 의. 명나라하고 원나라는 태. 태. 이렇게 숭상을 했다 하는 13글자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운이라고 하는 게 신운이 감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드미칼이라고 번역을 할까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한쪽에는 법은 법대로 하는 거고 네. 의는 글씨에다가 자기 자기의 의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개성을, 뜻을, 개성을. 네, 예. 자기 뜻을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쁜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고 울컥한 마음이고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는 예쁘게 네. 아, 태가 네, 있다. 모양이죠. 네. 근데 최고의 경제는 역시 운입니다. 아, 운, 믿음이 의의 그런가요? 네. 네. 이거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네. 이거를 쓴 사람이 이른바 왕이지의 왕이지. 그 왕이지가 네. 대표적인 분이죠. 들어본 그리고 것 네. 같아요. 아유 뭐 그리고- 서성, 네. 서성. 그리고 300년 지나서 당나라 때의 법을 쓰는 게 지금도 서예 학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거가 안진경. 구양순의 구양순. 네, 구성궁 예천명부터 쓰는 게 아주 토박토박 쓰거든요. 그대로. 네. 정자체. 그러니까 왕이지 글씨처럼 리드미컬한 것은 처음에 배우기 따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딱딱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300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뜻? 힐링을 집어넣는 거죠. 송나라 때? 네, 송나라 네, 때. 송나라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칠어요. 음.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 때 글씨는 예뻐집니다. 아, 그래서 네. 태를 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에 오면은 그때 분들은 이 학으로 씁니다. 이 모든 거를 금속학의 그 비문 글씨에서부터 이거를 공부를 해갖고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문 글씨체에서 나온 것들이 많고 그때의 가장 대표적인 서예가를 뽑으려면 우리 추사 추사, 김정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으로 쓰는 건 왕이지. 네. 또 법으로 쓰는 거는 구양순, 구양순. 저수량. 그 다음에 의로 쓰는 건 미불, 소동파. 네. 태로 쓰는 거는 조맹부, 동기창. 동기창. 학으로 쓰는 건 추사 김정일. 추사.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보면 네. 신용복 선생의 어깨 동무체는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벌써. 송나라 때 네. 이 개성. 글씨, 네, 개성으로. 미불. 네, 미불하고 이게 원교 이광사 글씨거든요. 예. 네, 이게 많이 대흥사. 저 대남. 대웅보전 저 대흥사에 있는 거고 이게 원교 이광사 글씨가 궁화된 그런 글씨예요. 예. 이게 소동파 글씨체고 이게 미불이 그 편지 글씨체고 아, 예. 이게 황정견의 글씨. 예. 이 송나라 때 이분들이 자기 마음을 개성을 실어갖고서 써서. 해왔던 예. 거.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신용복 선생이 글씨가 송나라 때 사람들의 글씨가 잘 맞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글씨가 굉장히 거칠어지기 쉬운데 신용복 선생이 그걸 참 자제를 굉장히 잘했어요. 연대감을 느끼게 여럿이 함께 같은 그런 글씨에서 그 기대에 놓는 그러한 글씨를 개발해 놓으니까 어쨌든 신용복 체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손칼국수집에 많이 나오대. 그 신용복체라고. 저도 봤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네. 그분들한테 네. 이게 누구 챈지 아세요? 네. 그러면 몰라요. 네. 아, 근데 왜 이걸 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보기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네. 그게야말로 일가를 네, 이루는 의미가 거예요. 있나 봐요. 또, 그러니까요. 또 국수빨래 같이 이렇게 싹싹 나오는 그런 맛도 있는 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복 선생이 출소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우리 민주화 운동 거쳐서
노동자 대투쟁 거쳐가지고 나오는 동안에 많은 제야단체의 현판이라든지 민주열사의 묘의 이름,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다 신용복 신용복 선생. 선생의 글씨로. 그 마석의 그랬죠. 모란공원에 가면 네, 거의 뭐 네. 거의 한 8, 90%가 선생 글씨죠. 그랬었죠 그 당시. 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무덤 표지석. 묘, 네, 예. 거기에도 그때 내가 총괄 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어록을 판에 새기는 것을 신용복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이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글씨가 무척 큽니다. 예, 그죠. 엄청 큰데 그때 신용복 선생이 그 부탁을 하니까 해놓고 이 글씨가 큰데 거기에 맞는 도장이 없다고 그래서 내 도장을 새겨드렸어요. 네. 그렇죠. 작은 도장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거기에 예, 있는 거가 낙관이, 예, 네, 그 낙관이 글씨에 이게 맞아야 맞아야죠. 네. 너무 조그만하면 네. 선생님 큰 글씨를 많이 안 쓰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하는 그 인사동에서 그래도 서예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했죠. 어찌됐든 신용복 선생님의 글씨에는 서예가가 가져야 될 그 중봉을 세워가지고 탁탁 써가는 그 필획 하나하나의 장인적인 수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 소체를 만들 수가 있었죠.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